예순이 넘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진 게 참 많은데 만나면 늘 한숨이고, 한 사람은 가진 게 적은데 매일 아침 콧노래를 부릅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식 농사도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았고 언제 그걸 놓았느냐는 것이죠.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나이 들수록 오히려 행복해지는 사람에겐 공통된 태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가진 게 참 많은데도 만나면 늘 한숨인 그 사람,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정말 성실했어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큰 통장. 하나를 이루면 곧장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가졌는데 마음은 예전보다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킬 게 늘어난 만큼 불안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큰맘 먹고 새 차를 뽑던 날, 그 설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근거림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매일 타는 내 차가 되어버리죠. 심리학에선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걸 손에 넣어도 우리 뇌가 금세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서는 현상이에요. 다른 말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도 합니다. 러닝머신 위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곧 처음 그 허전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의 기본 설정에 가깝습니다.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두 부류의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한쪽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다른 한쪽은 큰 사고로 몸에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었죠. 인생이 완전히 갈린 두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에서 몇 년이 지나자 양쪽 모두 사건이 있기 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큰 행운도, 큰 불행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자리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있어요. 특히 물건은 적응이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물질로 얻는 기쁨은 여행이나 배움 같은 경험보다 더 짧게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면 채우는 속도보다 익숙해지는 속도가 늘 앞서갑니다. 더 채울수록 결핍만 더 선명해지는 이상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 만나면 늘 한숨이던 그분의 진짜 문제는 재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채워도 채워도 새는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콧노래를 부르던 분은 어느 순간 이 쳇바퀴에서 조용히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통장에 숫자가 늘면 마음도 그만큼 편해질 거라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뇌가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물건을 내려놓는 건 행복한 노년이 벗어던진 5개의 짐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소유욕은 이미 많은 분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는 짐이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놓아야 할 것이 물건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붙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짐은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인맥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요. 명함이 두툼하고 아는 사람이 많고 어느 모임에 가도 반겨주는 얼굴이 있는 삶. 우리는 오랫동안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가벼워지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그들은 인간관계를 자꾸 줄이고 있었어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쇠퇴가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넉넉하다고 느낄 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세상을 알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몸으로 깨닫는 순간 태도가 바뀝니다. 덜 중요한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 굳이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나씩 정리하고 정말 의미 있는 소수에게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좁히는 겁니다. 넓은 인맥을 관리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손님은 끊임없이 오는데 단골은 하나도 없는 가게와 같아요. 늘 북적이지만 정작 문을 닫고 나면 곁에 남는 사람이 없죠. 혹시 여러분도 불편한 자리인 걸 뻔히 알면서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나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질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해서 살펴봤더니 관계의 폭이 좁아진 노인일수록 오히려 일상에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관계는 크기가 아니라 온도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걸 아주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연구가 있어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무려 85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간 세계 최장기 연구예요.
처음 268명으로 시작해 그 가족과 후손까지 약 2,500명을 추적했고 지금도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이 마지막에 내놓은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어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하는 건 부도, 명성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좋은 관계였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인맥이라는 숫자를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붙잡아야 할 좋은 관계 몇 개에 온 힘을 쏟기 위해 나를 무겁게만 하던 나머지를 손에서 놓는 일이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의 카톡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백 명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새벽 3시에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마 5손가락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머지 수백 명 중 상당수는 사실 관계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짐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 짐을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외로워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물건과 사람, 여기까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짐이에요. 손에 쥘 수 있고 목록에서 지울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무거운 짐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우려 해도 자꾸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짐은 바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장면 하나 떠올려 볼까요? 60이 넘은 한 분이 아침부터 얼굴이 잔뜩 굳어 있어요. 자식은 당신 뜻과 다른 길을 택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 일은 자꾸만 어긋납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속으로 이렇게 외쳐요.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 화가 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행복한 노년과 불행한 노년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태도를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 하나를 꼭 풀어야 해요. 수용은 체념이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체념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2시간째 노려보며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반대로 수용은 그 물과 싸우기를 멈추고 조용히 걸레를 집어드는 겁니다. 벌어진 일과의 씨름을 내려놓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힘, 그게 바로 수용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마음의 근육을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뻣뻣한 나무는 그대로 뚝 부러지지만 몸을 낮춰 휘어지는 갈대는 끝내 살아남죠. 세상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틀이 단단할수록 그 틀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크게 무너집니다. 반면 유연한 사람은 잠시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아요. 여기서 존경스러운 두 분을 떠올려 봅니다.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출소한 뒤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향해 복수가 아니라 포용을 택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상상조차 힘든 수용소를 겪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태도를 선택할 마지막 자유 하나만은 빼앗을 수 없다고요. 상황은 내 뜻대로 못 바꿔도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만큼은 끝까지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소나기에 힘을 빼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강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주에 화가 났던 일을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분노는 정말 일어난 일 그 자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됐는데 라는 나만의 기대가 무너져서였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향한 나의 기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수용조차 다음에 놓아야 할 것에 비하면 사실 준비 운동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내려놓아도 사람을 끝까지 갉아먹는 짐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를 가장 먼저 괴롭히는 바로 그건 말입니다. 자, 물건도 내려놓고 사람도 정리하고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것까지 받아들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도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슬그머니 갉아먹는 짐이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남과의 비교입니다. 만나면 늘 한숨이던 그분에게는 입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벌써 건물이 2채라던데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분명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주어가 늘 남이었습니다. 반대로 콧노래를 부르던 분은 달랐어요. 작년보다는 내가 좀 나아졌지? 기준이 언제나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차이를 내적 통제 소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행복의 점수판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태도예요. 점수판이 밖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그 위에는 항상 누군가가 또 있습니다. 비교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부어도 부어도 좀처럼 차오르질 않죠. 겨우 정상에 오른 순간조차
더 높은 봉우리부터 눈에 들어오니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그토록 붙잡은 조건이 사실은 불행의 목록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근력을 연구하는 김주환 교수는 이렇게 봅니다. 행복의 조건을 내거는 순간 그 조건이 그대로 불안의 목록으로 바뀐다고요. 예를 들어 1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고 마음먹으면 그 순간부터 못 벌까봐 불안하고 막상 벌고 나면 잃을까봐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는 진짜 행복이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하고 떠올린 그 하나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작 그게 이루어진 순간 이상하게도 곧바로 다음 목표가 생기지 않던가요? 문이 하나 열리면 그 뒤에 또 다른 문이 보이는 것처럼요. 조건을 쫓는 마음은 그렇게 영원히 결승선을 뒤로 밀어냅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향한 이 시선을 어떻게 안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3가지 좋은 일 쓰기라고 부르는 오래된 방법입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간단한 감사 습관이 삶의 만족도를 무려 12달 뒤까지 끌어올렸다고 해요.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던 것들로 말이죠. 매일 밤 좋았던 일 3가지에 눈을 두면 뇌가 서서히 결핍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비교라는 밑빠진 독은 남의 점수판을 내려놓고 내 점수판을 집어드는 순간 조용히 메워지기 시작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반걸음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몸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내려놓아도 가장 무겁고 평생 짊어지고 다닌 짐이 딱 하나 남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기대도, 비교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나를 대체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존재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평생 남에게 보여주려고 써온 가면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에서 달고 다니던 명찰 같은 거예요. 과장님, 부장님,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문제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명찰을 못 댄다는 겁니다. 역할이 곧 나라고 믿어버리면 그 역할이 흔들리는 순간 나라는 사람 전체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바로 나를 다그치는 나예요.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독이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넌 왜 늘 이 모양이냐며 모질게 구죠. 이런 태도의 반대말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연민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나를 친한 친구 안아주듯 다정하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칼융이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의 오후를 오전의 프로그램으로 살 수는 없다. 젊을 때는 가면을 쓰고 경력을 쌓고 나를 세우는 게 맞아요. 그게 인생의 전반전이니까요. 하지만 후반전의 과제는 정반대입니다. 그 가면을 하나씩 벗고 진짜 나로 돌아오는 것. 윰은 이걸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평생 남이 정해준 옷만 입다가 처음으로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지어 입는 일이죠. 그래서 윰은 인생 후반을 쇠퇴가 아니라 뒤늦게 피어나는 꽃, 즉 개화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개의 짐을 한번 나란히 놓아볼게요. 물건, 넓은 인맥,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 남과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가면.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짐들 같죠? 그런데 이 5가지를 관통하는 원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붙잡느냐가 아니었어요. 붙잡은 그 손에서 힘을 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힘 빼기라는 능력은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정서 조절의 노화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몸과 기억력은 나이 들수록 예전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감정을 다스리는 힘만큼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가라앉히고 힘든 마음에서 훨씬 빨리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오래 파도를 타본 사람은 큰 파도가 밀려와도 이것도 곧 지나간다는 걸 몸이 먼저 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꽉 쥔 손에서 힘 빼는 법을 한 살 한 살 배워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유난히 무거우신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행복은 나이를 따라 유자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40 후반 어디쯤이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가라앉는 바닥이고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니 지금 어깨가 무겁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그 손에서 힘 빼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서 딱 그만큼 무거운 것 뿐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물건도, 인맥도, 세상을 향한 기대도, 남과의 비교도, 그리고 마지막엔 평생 써온 가명까지. 붙잡은 손에서 하나씩 힘을 뺀 사람이 끝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 꽉 쥐고 있던 손을 하나씩 펴는 법을 배워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막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붙잡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을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마음의 짐을 실제로 내려놓는 구체적인 연습법은 다음 영상에서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